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해놓고 비공개한 것이 드러나니까 또 바로 삭제를 하셨어요. 증거 인멸하신 겁니다. 답변 기회 안 드립니다.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얼마 전에 예 아니오로만 이재명 답을 대표가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기억하는데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지금 제가 것이라고 한국말 이재명 못 대표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예 한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기억합니다.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이 의원님께서 예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표이듯이 예 아니오로만. 저도 그 국민의 네,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 임명 직후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신뢰 회복 의지를 밝힌 뒤에 KBS와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요. 방통위로 가봅니다. 최승현 기자,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박문진 이사진이 여당 우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통위는 조금 전 회의를 마쳤고 이진숙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업무에 착수합니다. MBC 이사진 선임으로 여권 우위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MBC 경영진 교체도 가능한 구도입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5명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내일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한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이 3번이나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우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또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켜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입법부의 다수 독재입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땠을까? 그렇다면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청구인 측 이야기는 방통위원은 5명이 구성돼야 되고, 그런데 2명 체제하에서 왜 의결한 걸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에 추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그럼 이 방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국가기관은 저렇게 그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헌재는 이진숙 탄핵안을 기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아예 방통위를 해체하겠다며 정부 조직법 개정 카드를 꺼내듭니다. 여당 주도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반발했지만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99% 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된.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이번엔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독재. 쪽수로 모든 것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지 저 스스로한테 놀랍니다. 예, 수고 많았어요. Goodbye and see you. 그날 오후 그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됩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체포영장 집행된 데에 대한 신경 어떠십니까?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한덕수 총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정 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무려 4조 8천억을 편성이라서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정리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겠죠. 민주당은 예비비를 반토막 내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육아, 취약계층 지원 예산까지 칼질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마자 삭감했던 특활비를 전액 복원시키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야당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반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치며 정부안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압도적 의석수의 과시입니다. 제멋대로 깎고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오늘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정책 질의에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복원시킨 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위선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은 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바뀌니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엔 돈 없으면 문 닫으라더니 이제는 국정 운영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다수의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여러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대통령실 등 집행부에 대한 그 예산의 삭감, 전액 삭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가 운영을 중지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심각한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에 의한 그 구성된 가짜 국회가 진짜 정부의 예산을 없애가지고 국정을 중지시켰다.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비상계엄의 그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이 되고, 이 모든 폭주는 민주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통한 통계 분석 결과 22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161명 중 52석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발견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제 승리하고도 조작으로 낙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이 52명. 이들이 당선됐다면 142석이 됩니다. 선거 조작이 없었다면 여대 야소 혹은 대등한 의석 분포가 되었을 거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최대의 약점이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요. 부정선거가 아니면 그 거대 야당을 만들 수 없고, 거대 야당이 없으면 입법 독주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이건 모든 게 국회의회에서 장악된 거거든요. 네, 입법 독주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말 잘 듣는 검사들이 뭐 공수처, 전직 검사들이 도우고, 또 지금 특검에 지금 또 그 막 부추기면 또 할 사람이 또 있으니까, 어느 시대나, 그거 붙어갖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된 게 이게 밝혀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자체를, 그렇죠. 그거 자체를 못 건드리게 하는 게 가장 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부정선거고. 통계학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값의 분포는 종모양, 즉 정규 분포를 그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기형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총선 그래프는 중앙에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힘은 마이너스로 민주당은 플러스로 20%포인트씩 쫙 벌어지는 쌍봉 낙타가 나타납니다. 소위 신이 개입한 것입니다.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중 98%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보다 높습니다.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이게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치 이제, 막강한 어떤 사람이 신이 있어가지고, 그 선거 결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예? 실제로는 다 국민이 가서 투표하면서 나오는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막 나야 되잖아요.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소위 통계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랜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랜덤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적은 확률이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적은 확률이지만, 이게 다면 1% 또는 0.1%라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이래요. 이게 이제 이런 현상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계속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다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있다 해요. 아버지, 아빠가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교통사고는 항상 날 수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귀한 확률이지만 있을 수 있죠. 근데 같은 날 어머니가 또 다른 동네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둘 다 각자는 일어날 확률이 적지만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이랬으면 이건 뭔가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작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신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이한 확률을 가진 사건들이 여러 개 일어난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의혹이 짙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김민석의 영등포 을은 더욱 비정상적입니다. 경기 한양갑 추미애 인구 밀집 지역에선 사전투표 압승,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국힘이 압승. 패턴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동작구갑 김병기,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사전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나옵니다. 동대문갑 안규백, 당일 선거로만 보면 국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전선거 득표율로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Z값에 주목했습니다. 발생 확률의 희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Z값이 클수록 기적에 가까워집니다. Z값이 2.7 미만이면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Z값이 7이면 1조 분의 1,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은 Z값이 40, 22대 총선은 42, 63대선은 무려 1,500을 넘습니다. 경악할 수치입니다. Z값 40은 지구 탄생 이래 매주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습니다. Z값 1,500, 이 수치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결과 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Z값 0입니다.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또 2등 당첨 확률이 Z값 5입니다. 부모님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Z값 7.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선 Z값 40,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6.3 대선의 Z값 1,500은 명백한 조작의 증거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사전선거랑 당일선거를 합쳐서 총 득표율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 득표율이 사실은 그 집단의 그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는 샘플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전선거랑 당일투표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특히 그 총투표랑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한마디로 사전투표가 대표성이 없는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수학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저희가 사전 선거와 그 당일 선거 그거를 이렇게 뽑았었을 때 그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1, 2% 차이 나는 게 아니고 5%, 10%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 5 그 이상의 범위.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실 땐 이 값이 뭐 30, 4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애초에 저희가 Z 반류라고 하는 게 2만 넘어가도 이거는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40 이상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거를 같은 그 지역구에서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Z값이 40 넘는다 이런 거는 이 모집단에서 나왔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조작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충분히 있는 거고 섞인 다른 모집단에서 조사해온 거를 섞었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걸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선이거든요. 대법원은 사전과 당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를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박빙 상태로 보여지는데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우리 쪽이 더 유리했지 않을까.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득표율도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21대, 22대 총선 데이터는 정반대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득표율이 떨어집니다. 민주당의 논리가 깨지는 지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찍이 부정선거의 징후를 간파했습니다. 총선 때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유세 현장입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불마 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 지키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캠프에 사전선거 조작 조사를 지시했고 부정선거 관리 대책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자유민주주의 붕괴 우려가 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와 자동 개표기 부정 의혹이 있다.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 해킹 가능하고 조작이 있더라도 검증이 어렵다. 조작이 이루어지면 결과 뒤집기가 불가능하다. 해결책으로 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부정투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통계 조작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투표 조작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합리적 의심은 결국 사실로 드러납니다. 시스템 모두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1번 후보를 찍었는데 2번 후보 투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선관위는 이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지만 허술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선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해킹을 통해 분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USB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A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B 후보 투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국가정보원이 모의 해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 시스템은 해킹에 무방비였습니다. 사전투표의 유령 유권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특정 후보를 찍은 가짜 투표지의 대량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버의 외부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이러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 점검하고 난 직후에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일단 보안 관제 시스템을 꺼달라. 그리고 보안 관제 시스템을 뚫었다는 전제하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한 겁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거는 헌재에서 그때 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네. 삼총장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열어줬다고 하는데 열어준 게 아니고 그냥 편의를 제공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 거지 자기들이 열어준 게 아니다라고.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그 점검 자체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 관제 시스템이라는 걸 열어주지 않으면 관제 시스템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내부 제보자는 충격적이게도 선거 때 보안 관제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보안 관제 인력을 포함을 안 시킬까? 관제 인력을 포함시키면 어쨌든 관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안 관제를 안 한 상태에서는 뭐 중국에서 연결해서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능하죠. 선관위 전산 시스템은 내부망과 선거망이 철저하게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망은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365일 철통 보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망이 외부와 연결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던 해킹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 서버 해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하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와 서버 사이에 폐사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 전산을 조작하려면 반드시 저희 내부의 직원이 가담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그 전산을 조작하려면 반드시 저희 내부의 직원이 가담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신임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 천인 공노할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전투표 기간 선거망을 외부와 연결한다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186건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175건을 다 그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1건 남은 거는 이제 망분리와 관련된 부분, 이 업무망과 선거망 망분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려고 자, 망분리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서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업무론자들하고 뭐 저런 이다리 의원이 망상에 있나 전혀 아닙니다. 망이 원래 우리 통합선거 시스템 망은 분리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할 때 연결 안 되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그 모의 시험하는 날 하고 사전투표 이틀. 그죠? 그때만 그 이틀에 만약에 어떤 그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조직들이 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때 해킹하면 우리는 뚫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망분리가 지금 불안하다. 보완해야 됩니다. 그 토갑 명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망분리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직원들 일부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할 선거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무더기 휴직을 신청하는 행태가 확인됐어. 내부 보고에 따르면 선거 몇 개월 전에는 약속이나 한 듯 휴직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2022년에는 3월에 대선이 있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3월 말에 휴직자가 20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선거를 돌볼 사람들이 없자 어쩔 수 없이 경력 채용을 실시해서 152명을 충원하기까지 해. 윤도 문제야. 17대 대선에서는 예산을 1,100억 정도 썼는데 21대까지 오자 3,100원을 넘게 쓰고 있어. 이 중 대부분이 인건비. 이런 식으로 일해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그토록 망분리를 주장하던 선관위가 예산 부족 핑계를 대며 보안 무방비 상태를 시인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수뇌부는 부정선거 의혹의 방조자이자 공범인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안에 쓸 예산은 없고 엉뚱한 곳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의 현주소입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게 싸웠지만 지방법원에서는 하나도 근데 판사들이 영장 발부 안 한단 말이죠. 안 했어요. 그럼 중앙선관위를 해주겠어요? 중앙선관위가 그래서 이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많은 식자들이 그러죠. 헌재도 그랬죠. 분명히 판결문에서 아니 비상기업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왜 그와 같은 극약적인 방법을 취하느냐 말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비상기업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나 둘만 떠오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현행 법제화에서 떠오르는 게 두 개도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하나만이라도.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권력의 비호 아래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골마 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 지키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엄군은 가야 할 곳에 갔지만 진실을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서버가 있는 과천 중앙선관위와 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의 핵심 부서인 관악청사. 핵심 증거가 있는 곳에 닿았지만 준비 부족으로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로는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그런 국회에서는 새로운 권력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90명의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전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 쪽으로 다가가 손을 내민 겁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짧은 대화도 나눕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는 밝혀져야 한다는 명분만 남기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계엄군의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수행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어떤 노력으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결실을 맺었을지 모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선거무효 소송이 수차례 있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확인된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의 불행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운명이 뒤바뀔 결정적인 순간은 6시간 만에 미완의 혁명으로 일단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것은 그때 22대 총선 선거구 몇 군데에서 사전선거 투표함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선관위 발표 사전선거 투표자 수와 투표함 속의 사전선거 투표수를 확인만 할 수 있었다면 서버 포렌식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부정선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꾸미고 있던 정권 탈취를 위한 거대한 작전은 이들의 계획대로 이제 급물살을 탑니다. 대통령 탄핵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박근혜 탄핵 작전 2가 시작된 것입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2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은 미친 손에서 흉기를 빼앗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모두 범죄자입니다. 현정 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윤석열은 사퇴하라! 비상계엄의 실패. 이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박근혜 탄핵 당시 태블릿 PC보다 더 강력하고 반박 불가능한 내란이라는 탄핵 사유를 제공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말하자면 유도한 것이 민주당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유도를? 그러니까 탄핵 29번, 예산 깎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그럼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걸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된 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내 수가 통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이다. 그때부터 뭐 기고만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수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 국회의원 기다렸다는 듯 계엄 다음 날 탄핵 소추안이 제출됩니다.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을 넣으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1차 투표는 국힘의 불참으로 부결되지만 지난 주말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하면서 투표함을 아예 열지도 못했었는데 이번 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안철수 등 일부 의원의 이탈로 결국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이재명의 내란몰이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하여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 재판에서 내란 혐의로 따져보실 예정이실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삭제됩니다. 신속한 파면을 위한 꼬리 자르기 전략입니다. 탄핵소추 1교수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 빼고 지금 이 4가지만 심리하겠다고 헌재에서 쟁점 정리해 줬어요. 이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도 이것이 위헌적인 거예요. 절차를 다 지키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 아닌데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대통령을 헌법적으로 탄핵하고 지금까지 여당이 계속 내란 프레임을 몰고 오는 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헌법 이론적으로 본다면. 세계 헌정사에서 대통령들이 국가建국권 발동한 이 수없이 많은데 근데 한 번도 그것을 내란이라고 처벌한 전례가 없어요. 비상대권은 비상계엄 선포권은 내란이 될 수 없는 게 아주 확고한 헌법 이론이에요.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정부인은 망상에 근거한 자신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민주당의 각본대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포고령에 기재된 국회 및 지방의회의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권은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야당의 망국적 행태와 병력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 주심 재판관님이 성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졸속 탄핵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파면의 쟁점,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는가? 핵심 증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모종의 공작을 의심합니다. 계엄이 들뒤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특전사 방문, 이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전에 조율된 상태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정독수를 못 그렇게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네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은 안 듣는다. 요원이라는 단어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둔갑했고 곽 사령관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곽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아, 몇 마디 좀 해주시지 뭘. 언제 선고가 있습니까? 여기는 군사부분은요. 선고요? 네. 9일날이 끝나면 여기서 중인제 장판 12월 9일날 한다 그랬고요. 네. 18일 날은 증인 침소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인터뷰를 제지합니다. 신 변호사님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떠세요? 예? 아, 몇 마디 해주세요. 그거야 뭐 어려워요. 예? 예상 뭐 운전 직접 하세요? 제가 지금 합니다. 곽 사령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박종건 전 특전사령관이 여단장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지시한 거 아까 전에 맞다고 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상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전기라도 끊으라는 말씀하셨나요? 전기는 그건 아닙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그였고 분명히 말씀드린 전기는 제가 끊는 방법을 논의했을 때 나왔던 소리입니다.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니 1여단장한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처음 지시할 때는 가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해라. 그리고 인원 들어오는 것들 인원 출입을 통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707 단장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냥 그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속기록을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 1여단장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상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최초에 말씀하신 겁니까? 시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최후에는 지시를 언제 하셨어요?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언제 하셨냐고. 그거는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께서 얘기를 했어요. 상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용어가 그때 있었고 최초에 명령하다 할 때는 국회에 가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고 1여단장한테 언제 어떻게 지시를 했냐고 제가 묻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최초에는 최초가 아니고 나중에라도 언제 지시하셨냐고요.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1여단장은. 그거는 지시한 게 아니고 상급부대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라고 접했던 겁니다. 지시를 한 게 아니라는데.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그의 말을 일관성이 있다고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확인했습니다.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조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은 아닌데 그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의원이 아니고 인원. 예,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거는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딘가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날 당시에 비온 벙커로 뭐 누구를 뭐 그쪽으로 데려가라, 뭐 그쪽에 가둬라 라는 지시를 하거나 그런 지시를 들었거나 그런 실행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군사법원 재판할 때 그렇게 증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피체포원들을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뭐 어쨌든 무슨 뭐 체포니 검거니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한 10여 명 명단 있잖아요. 네. 그 명단을 이제 적어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체포든 수사든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보니까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직업, 인적 사항, 주소, 그죠?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라든지 뭐 휴대폰 번호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확인을 안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확인 안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광안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 때 제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원래 태어나기는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가 이 글씨체를 오른손으로 바꾸다 보니까 약간 평소에 악필이기도 하고 또 전화를 받으면서 빠른 시간에 불러주는 거를 뭐 홍장원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작성했다던 소위 지렁이 글씨 명단,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묻질 않았잖아요. 물어봤어요, 누가? 모스부호 같은 2차 메모 역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1차 메모가 그 지렁이 그 글씨라면은 그 뭐 3차 뭐 메모라고 하는 소위 그 보좌관이 그걸 갖다가 막 기억으로 네가 써라 이라고 그 불러주고 대필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누가 그걸 갖다가 그게 메모가 제대로 된 메모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걔가 내가 그때 했던 말 네가 기억해서 너 머리 좋으니까 적어봐 이렇게 해갖고 적었는데 그러면 그 보좌관을 불러갖고 물어보자 하니까 헌재에서 그거를 헌재에서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헌재 재판 절차 자체가. 네. 근데 윤 대통령 그 법률 대리인들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안 하나요? 아니에요. 엄청 했어요. 다 묵살 헌재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검 재판에서 그러면은 그 지금 주기현 판사가 그 사람을 부르면 안 되냐 하는데 홍장원이 펄펄 뛰잖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을 그걸로 탄핵해놓고. 보좌관이 받아 적었다는 3차 메모. 그 하단에 낯선 필체가 포착됩니다. 방첩사 구금 위치 추적, 박선훈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입니다. 헌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메모. 변희재 대표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위의 글씨가 메모에 있는 글씨, 아래 글씨는 박선훈의 실제 글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30년 넘게 문서를 감정해온 베테랑 감정인이 감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조작된 태블릿으로, 윤석열은 조작된 메모로 탄핵당했다. 변희재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 메모 조작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없으면 내란 증거 없어요. 지금 곽정근이 위증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이거 메모하고 곽정근인데 이 메모가 조작됐는데 그 메모라는 게 축차 감금, 수방사 지하에 감금시켜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박선은이가 써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태블릿 PC하고 메모 조작 없었으면 탄핵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영돈 PD라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문서관정 홍장원 제가 안 합니다. 네? 아니, 몇 마디만 좀 여쭤볼게요. 아니. 전화 통화는. 아니. 오지 마세요. 선생님, 한마디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 문서 감정 결과는 맞는 거죠? 감정 전문가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외압에 시달려 입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명단을 주니까 증인이 그냥 이거 명단을 그래서 체포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거의 막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들은 얘기가 맞다는 거죠.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주님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곽정근의 진술과 홍장원의 명단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공식 시작됩니다. 탄핵 선고 이틀 전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보수 텃밭 부산교육감 선거와 거제시장 선거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장정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부산교육감 선거 보수 분열로 진보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기억될 전망입니다. 낮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 경남도 선거 열기가 그리 뜨겁진 않았. 51.13%의 득표율을 올려 40.19%의 정승윤. 진보 후보가 당선됐지만 통계는 터무니없는 조작 흔적을 가리킵니다.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율을 차지하며 당선됐습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격차 50%.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거제시장 선거 역시 40%라는 비정상적인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두 선거는 다가올 6.3 대선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거리는 탄식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념을 넘어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절규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은 문재인 탄핵 시나리오의 완벽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탄핵 전국은 이제 대선 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공식 후보 등록이 급조된 대선, 과연 국민의힘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졌습니다. 모두에게 절실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산과 거제에서 그 준비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는 우려대로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대위 전체가 마음껏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전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지난 대선의 2배. 당일 선거에서 15%나 앞선 김문수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6.3 대선의 Z값 1,500, 자연계에선 존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30분 15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이재명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내란몰이가 시작됩니다. 문재인에서 시작된 정권 탈취 작전은 이재명으로 완성됩니다. 소위 평행 이론입니다. 세월호와 이태원의 비극을 이용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과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켰으며 태블릿 PC와 부정선거라는 흉기로 두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 정치적 격변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뚜렷한 패턴을 가진 진화하는 공작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현 제도가 사전 선거에서 선거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사전에 선거구를 지정하지 말고 10군데의 선거구에서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사전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본다면 우리는 Z값이 40이 넘는 말도 안 되는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이제 부정선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내린 준엄한 경고입니다. 드디어 서울의 미래를 열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58.35%, 현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46.70%. 새로운 서울시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투표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71.6%, 반대 26%. 압도적인 찬성 속에 대통령 연임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제23대 총선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탄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3석, 반면 국민의힘은 75석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후 첫 연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58.12%, 장동혁 국민의힘 41.15%, 제23대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창출된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뭉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저항밖에 없죠, 저항.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는 게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民衆は自分たちの自由をもう本当に命を懸けても国民は守る勇気がない限りいつでも簡単にその自由は奪われるだろうと。 국민들의 힘을 모아줘야 이게 판이 바뀌지. 국민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처럼 피를 흘려야 된다. 싸우자! 싸우자!